결혼한 지 5해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운 좋은 여자라고 했죠. 잘 나가는 방송국 PD 아내로 살면서 꽃꽂이하고 요리 배우고 행사 나가면 남편이 공개적으로 제 영감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해주니까요. 근데요, 그 말이 절반만 진실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장도윤. 그가 무명 조연출이었을 때부터 나는 그가 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를 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촬영장에서 욕먹고 대본이 막혀서 술에 취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인물 하나 넣어보지 그래? 하고 던진 아이디어들이 다 드라마가 됐거든요. 기억나요? 그의 첫 작품 밤하늘 아래서의 조연 캐릭터 폭수를 꿈꾸다 결국 용서를 선택하는 그 인물요. 그건 내가 새벽 3시에 부엌에서 혼자 노트에 끄적이던 거였어요. 도윤이가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서 그걸 발견했을 때 민주야, 너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 천재야? 하고 말했죠. 그때 나는 뿌듯했어요. 내 재능이 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행복했거든요. 이 배우 어울리겠다 하고 넘겨준 프로필로 그는 여주인공을 구했고, 투자처가 막혀서 밤새 울상일 땐 내가 친정 돈을 다른 이름으로 돌려서 넣어줬어요. 정확히는 우리 집안 계열사 중 하나를 통해서요. 투자회의록에 내 이름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신규 투자처에서 관심 표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도윤이는 그걸 자기 인맥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나는 그냥 시골에서 혼자 자란 옛 여자,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온 사람, 운 좋게 잘 나가는 PD랑 결혼한 아내였어요. 내가 어느 집 딸인지, 내가 어릴 때부터 흑봉 구조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는지, 우리 집이 방송국 최대 주주 중 하나인지 하나도 몰랐죠. 내가 일부러 감춘 거니까요. 그 사람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사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재벌집 딸이라는 걸 밝히면 그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내 배경을 사랑하는 건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과 거리를 뒀어요. 결혼식도 작게 했고, 아버지한테는 제발 그냥 평범한 아버지처럼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우리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날 보면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도윤이의 두 번째 드라마 어둠 속의 빛이 대박 났을 때 그는 연출상을 받았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객석에 앉아있던 나는 박수를 치면서도 씁쓸했어요. 그 말이 진짜보다 더 진짜인데 정작 그는 그 깊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랬어요. 당신만 잘 되면 우리 둘이 행복해질 거야. 그 말만 믿고 재능도 이름도 다 넣었어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시놉시스를 쓰고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대사를 타듬었어요. 도윤이가 이번 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와라고 할 때마다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던져줬죠. 그는 그게 내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의 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내 첫 번째 착각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면 그 빛이 나한테도 돌아올 거라는 착각이요. 모든 게 터진 건 그의 드라마 종영 파티 날이었어요. 붉은 실의 끝이라는 제목의 멜로 드라마였는데 그것도 사실 내가 처음 구상한 거였어요.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놓아주는 이야기라는 콘셉트요. 지금 생각하면 예언 같네요. 늘 그랬듯 나는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과 웃으면서도 도윤이의 움직임만 눈으로 따라갔죠. 그가 와인잔을 드는 각도, 배우들에게 손을 흔드는 방식, 제작진들과 악수하는 타이밍까지요. 5년이면 한 사람의 모든 습관을 외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날 그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갓 데뷔해서 반짝이는 신인 여배우 할리나. 24살 청순한 이미지에 묘한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였어요. 그 배우 사실 내가 추천한 애였어요. 오디션 테이프를 보고 도윤이한테 이 배우 봐. 눈에 스토리가 있어. 카메라가 사랑할 얼굴이야 라고 말했죠. 그는 내 말을 듣고 캐스팅했고 실제로 그 배우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눈빛은 연출자가 배우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거였죠. 아주 노골적으로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웃으면서요. 나는 알았어요. 그게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인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그 배우랑 무슨 사이야? 도윤이는 잠깐 멈췄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손이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내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는 너무 쉽게 말했어요. 사귀고 있어. 그렇게 간단하게요. 마치 오늘 뭐 먹었어? 에 대답하듯이요. 촬영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는 거실로 걸어가면서 덧붙였어요. 임신했어. 내가 책임져야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내리찢긴 했지만 사실 더 아픈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태연하게 말을 이었거든요. 민주야, 너 5년 동안 내가 해준 거 생각해봐.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줬잖아. 카드도 마음대로 쓰라고 했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갔고, 너 같은 애가 이런 집에서 살 기회 흔해?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날 건져줬다고요. 아파트 가져. 통장에 5억 넣어줄게. 그 정도면 됐지. 추하게 굴지 말고 나가. 그때 나는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아파트명에 누구? 형식적으로는 내 이름이지만 계약금 낸 건 우리 집 페이퍼 컴퍼니였죠. 카드 주체 누구? 그 한도가 무제한인 그 카드 사실은 우리 집안 비즈니스 계좌에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가 자랑하는 프로젝트 투자주 누구? 전부 우리 집안 계열사들이에요. 여주인공 밀어준 쪽 누구? 내가 방송국 캐스팅 디렉터한테 직접 전화했었죠. 하나하나 제 쪽이더라고요. 전부 다요. 그가 나를 치워도 된다고 생각한 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었죠. 5년 동안 매일 같이 잤던 사람이 내 진짜 정체를 하나도 몰랐다는 게 더 우스웠어요. 그래. 나는 가방을 들고 침실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이혼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도윤이는 오히려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현명하네. 역시 너는 착해. 착하다고요. 그래요, 착했죠. 너무 착해서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침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우리 집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5년 전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때는 아빠,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웃었었는데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밤 11시였지만 2번 만에 전화를 받더군요. 윤 이사님,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자료 정리해서 대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차분했죠. 마치 오랫동안 꿰맸던 실을 드디어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실에서 도윤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 정리됐어.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행복해 보여서 나는 더 확신했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5년이 그냥 거래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진짜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받은 게 뭔지,
당신이 잃을 게 뭔지요. 챕터 3. 되돌리기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이혼 효력 생긴 다음 날 나는 짐도 거의 안 챙기고 집을 나왔어요. 옷 몇 벌, 노트북 하나, 그리고 5년 동안 몰래 써왔던 시놉시스 파일들만 USB에 담아서요. 그가 사준 것, 그 집에 있던 가구, 그 사람과 찍었던 사진들 다 두고요. 그건 추억이 아니라 조롱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도윤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야, 통장이랑 카드는 놓고 가.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가져가세요. 제 거 아니니까요. 그는 비웃듯이 말했죠. 역시 현명하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켰어요. 5년 만에요. 그동안 꺼놓았던 연락처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가장 위에 있던 번호로 전화했어요. 김 변호사님,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가니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하던 법무팀 수석 변호사 김민철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그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지난 5년간의 투자 내역, 저작권 관련 서류, 그리고 장도윤 PD의 모든 프로젝트 분석 자료입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처음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윤이의 첫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투자금 출처, 실제 기획안 제출자, 저작권 등록 현황까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필명으로 저작권 등록해둔 원작 시놉시스들이었어요. 이사님, 이제 시작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날부터 내가 해준 걸 거꾸로 되돌려 받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투자금이었죠. 도윤의 신작 드라마 영원의 끝에는 총 300억이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그중 180억이 우리 집안 계열사 5곳에서 간접 투자한 돈이었고요. 김 변호사가 투자 철회 통보서를 동시에 발송했어요.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방송국 제작사, 협찬사, 그리고 도윤에게 직접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투자 심사 재검토 결과 수익성 불확실. 두 번째는 저작권이었어요. 도윤이 그동안 연출한 히트작 3편 밤하늘 아래서 어둠 속의 빛, 붉은 실의 끝, 전부 제 필명 윤소담으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작가 크레딧에는 다른 이름들이 올라가 있었지만 실제 원작 기획안과 초고는 제가 쓴 거였어요. 법무팀은 세 작품 모두에 대해 저작권 이해 제기를 넣었어요. 실제 창작자 표기 오류 및 원작자 권리 침해. 방송국은 바로 칼같이 움직였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VOD 서비스 중단, 재방송 중단, 해외 판권 거래 보류. 세 번째는 인맥이었어요. 도윤이 자랑하던 끈끈한 업계 네트워크의 80%가 사실은 제가 연결해 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배우들, 투자자들, 방송국 임원들. 김 변호사가 그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윤민주 이사와 장도윤 PD는 이혼했으며 향후 모든 거래는 별개입니다. 그 시간에 도윤은 어디 있었게요? 강남 모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리나의 부모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허리에 손 얹고 새 장모 될 사람한테 자랑하고 있었죠. 300억짜리 프로젝트 확정됐습니다. 주연은 당연히 리나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리나가 대상 받을 겁니다. 할리나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물었대요. 그런데 전 부인분은 잘 정리되신 거죠? 네, 깔끔하게 됐습니다. 아파트하고 돈 좀 주고 보냈어요. 원래 별것 없던 애라서 그 정도면 만족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작사 대표, 방송국 국장, 투자사 담당자, 동실이 다 발적으로요.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대요. 이게 투자 철회가 무슨 지금 180억이 빠진다고요? 두 번째 전화, 저작권 이해 제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연출한 건데요. 세 번째 전화를 받을 때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도윤의 차량이 견인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회수되는 거였죠. 그 차 리스 계약자가 우리 집 계열사였거든요. 도윤은 자기 돈으로 산 줄 알았겠지만 계약서 어딘가에 실제 비용 부담 윤민주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창밖을 보던 할리나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대요. 저기 저 차 피디님 차 아니에요? 도윤이 뛰쳐나갔을 때 레커차는 이미 그의 차를 싣고 있었어요. 직원이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죠. 계약 종료 통보 받으셨죠? 차량 반환입니다. 식당 안에 남겨진 할리나 가족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나는 그때 차 안에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200m 떨어진 카페 주차장에서요. 창문 너머로 혼란스러워하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견인차를 쫓아가다가 멈춰 서는 모습이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다음 단계로 진행할까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방송국 쪽으로 연락 넣어주세요. 내일 오전에 들어가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군요. 그때 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도윤이었죠. 민주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전화 좀 받아. 나는 메시지를 읽고 지워버렸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게 추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차갑게 정확하게 되돌려 받을 뿐이에요. 그때야 그 집안이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긁고 다니던 카드가, 밀어준 여배우가, 심지어 지금 자랑하던 프로젝트까지 그 며느리가 깔아준 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어요. 그 3일 동안 도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죠. 투자금이 빠지면서 제작사는 촬영 중단을 선언했고 저작권 문제로 그의 필모그래피 전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장도윤 PD 실력인가 인맥발인가 같은 기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는 방송국에 갔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제대로 된 메이크업을 하고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는데 너무 오래 숨겨놔서 낯선 거겠죠. 도윤은 그날 아침부터 방송국 앞에 와 있었어요. 출입증이 정지되어서 로비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죠. 보안 직원이 막아서자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방송국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출입 제한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뭐 이게 말이 돼? 국장님한테 연결 좀 해봐. 내가 지금. 바로 그때 우리 아버지 차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마이바흐. 번호판만 봐도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차였죠. 차가 방송국 정문 앞에 서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왔어요. 방송국 사장, 국장들, 임원들까지요. 나는 차에서 내렸어요. 예전에 도윤이 이건 너한테 너무 과하다며 못 사게 했던 브랜드의 재킷을 입고 그가 한번 해준다고만 하고 못 해줬던 크기의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서요. 내 옆에는 김민철 변호사, 뒤에는 우리 회사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방송국 임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죠. 윤 이사님 오셨습니까?
도윤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입이 벌어지더군요. 보안 직원한테 밀려나 서 있던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5미터 앞에서 멈춰 서서 말했어요. 장 PD님. 그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날 쳐다보기만 했죠. 이제야 제대로 소개하죠. 저는 당신 전 아내 윤민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어요. 이 순간을 5년 동안 꿈꿔왔던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연출한 드라마들의 실제 집필자입니다. 밤하늘 아래서 어둠 속의 빛, 붉은 실의 끝, 모두 제 작품이에요. 필명 윤소담으로 저작권 등록되어 있고 원고 파일에는 제 작업 기록이 전부 남아있죠.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국 대주주인 태양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받았던 투자금의 60%, 당신이 만났던 배우들의 40%, 당신이 자랑하던 인맥의 대부분이 제가 연결해드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저었죠. 그게 무슨... 너 대학 때 서빙 알바하던... 네, 알바했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안 받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그걸 제가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았던 거고요.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신이 잘라낸 건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니라 당신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서 있던 무대 자체가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대를 치우려고 합니다. 민주야. 아니, 윤 이사님.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5년 동안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물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 와이프로만 보셨으니까 방송국 사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윤 이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을 준비해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도윤이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김 변호사가 가로막았죠. 지금부터 윤 이사님께 직접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민주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로비로 걸어 들어갔죠. 유리문이 닫히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차단됐어요. 그제야 알았겠죠. 자기가 날 가둬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둘 중 열쇠를 쥔 건 나였다는 걸. 회의실에 들어가자 임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5년 전에 도윤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나를 피디님 와이프라고만 불렀었죠.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윤 이사님, 저작권권은 저희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도윤 PD가 실제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기획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새 드라마 기획안이었죠. 그림자의 역습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진짜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쓰고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사장이 기획안을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당연하죠. 제가 쓴 거니까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나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내 이름으로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작가이자 제작자 윤민주입니다. 그리고 필명 윤소담으로 활동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PD님이 소문 속 그 작가 X 맞습니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세 편의 드라마 모두요. 작품이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도윤이 들어오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경비에게 막혀서 들어오지 못했죠. 유리 너머로 그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주야. 나는 그쪽을 한번 보고 다시 기자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챕터일 뿐이죠. 그 뒤로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도윤은 표절과 사기 혐의가 붙은 PD가 됐고 업계에서 그를 부를 이유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건 명확했죠. 세 편의 히트작 모두 실제 창작은 내가 했고 그는 그걸 자기 이름으로 가져간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방송작가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소담 작가님의 권리를 되찾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배우들도 하나둘 연락을 보내왔죠.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자랑하던 집은 압류됐어요. 애초에 그 집의 계약금도 제 돈이었고 대출 보증도 우리 집에서 섰던 거였거든요. 보증 철회하자마자 은행이 움직였죠. 함께 날 비웃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카드가 끊기자 하루아침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 전화했을 때 들렸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네가 그런 며느리 데려와서 이 꼴 됐다. 형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사 가게 생겼잖아. 맨날 능력 있는 척 하더니 너네가 그 여자 괴롭힌 거 내가 몰랐던 줄 알아?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그 가족 결국 돈 떨어지자 진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5년 동안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그래도 내 집안 사람이라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됐죠.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도윤의 소유물 정도로 봤던 거예요. 할리나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배우 똑똑하더라고요. 상황 파악하자마자 도윤한테서 떨어졌어요. 저는 피디님이 진짜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전부 거짓이었네요. 저는 제 커리어가 소중해서요. 하면서 낙태하고 일본 드라마로 옮겨갔죠. 차가워 보였지만 사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거죠. 도윤은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SNS로 심지어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나는 반대로 내가 원래 하려던 방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림자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요. 도윤이 너무 무겁다. 시청자들이 안 좋아한다며 비위 맞추느라 뺐던 장면들 다 다시 넣고 권력 싸움 구조 단단하게 묶고 배우들도 전부 새로 짰어요. 캐스팅할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예전에 이 배우는 안 돼. 얼굴이 너무 강해라며 자른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배우들을 전부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 이상의 연기를 보여줬죠. 첫 촬영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작가가 현장에 있으니까 대사 수정이 실시간으로 되고 배우들이 캐릭터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 답해줄 수 있었죠. 조연출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가님, 근데 혹시 장도윤 PD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나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분이 한 건 있어요. 제 이름을 지운 거요. 제작 발표회 날 기자가 예상했던 질문을 던졌죠. 그럼 작가님이 소문 속 그 작가 X 맞습니까? 그리고 전 남편분이 실제로는 작품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세부 사항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제 작품에는 제 이름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품이 증명할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그리고 진짜로 드라마가 증명했어요. 첫 회부터 시청률이 터졌어요. 8.2%로 시작해서 2회에 11%, 3회에 15%를 넘어섰죠. SNS에서는 이게 진짜 드라마다. 대사 하나하나가 명대사, 캐릭터가 살아 숨쉰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사람들이 놀란 건 디테일이었어요. 권력 구조를 다루는 장면에서 법률 용어 하나, 기업 인수합병 과정 하나까지 정확했거든요. 한 기자가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윤민주 작가는 단순히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세계를 구축한다. 5회쯤 됐을 때 도윤의 이전 드라마들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밤하늘 아래서의 그 긴장감이 여기 있었다. 역시 진짜 작가는 따로 있었다는 식이었죠. 그제야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도윤의 작품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내 글이 좋았던 거라는 걸요. 촬영 중간중간 배우들이 제게 물었어요. 작가님, 이 캐릭터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주인공 서연을 맡은 배우가 물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다가 자기 이름을 되찾는 사람의 이야기요. 배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제가 꼭 제대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배우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어요. 어쩌면 그건 내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누군가의 뒤에 가려져 빛나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띄워줬던 사람들의 이야기요. 중간 점검 회의 때 방송국 사장이 말했어요. 윤 작가님, 이 작품 끝나면 3년 전속 계약하시죠. 조건은 작가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속은 안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대신 작품별로 협업은 계속하죠. 역시 이제는 아무도 작가님을 묶어둘 수 없겠네요. 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5년 동안 나를 묶어뒀던 건 결혼 서약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죠.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8회가 방영된 어느 날 밤 편집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정문에 장도윤 씨가 와 있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는데요. 안 만납니다. 돌려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CCTV 화면을 띄웠어요. 모니터에 비친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구겨진 옷, 자라난 수염, 초점 없는 눈빛. 그는 경비원에게 뭐라고 말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내려가면 그 사람은 또 희망을 가질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잤어요.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게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주야, 어젯밤에 그 친구가 왔었다며? 아빠는 어떻게? 보안팀에서 보고받았어. 괜찮니? 네, 괜찮아요.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주야, 복수는 끝이 있어야 해. 네가 원하는 걸 다 찾았으면 이제는 앞만 보렴. 뒤를 계속 돌아보면 네가 지쳐. 알아요, 아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이미 내 것을 다 되찾았어요. 이름도 재능도 자유도요. 이제 도윤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계속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드라마는 계속 치솟았어요. 10회 때 20%, 12회 때 25%를 넘어섰고 종영을 앞둔 시점에서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
이 시대 필수 시청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해외 바이어들도 줄을 섰어요.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부 판권 구매 문의가 들어왔죠. 한 미국 제작사에서는 리메이크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시상식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림자의 역습은 거의 모든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나는 처음으로 작가 윤민주로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스타일리스트가 물었어요. 작가님, 어떤 느낌으로 가시겠어요? 강하게요. 누가 봐도 제가 주인공인 게 보이기에. 시상식 당일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민주 작가님, 이쪽 봐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죠. 5년 전 도윤의 시상식에 따라갔을 때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들 장도윤 PD 부인이라고만 했죠. 레드카펫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도윤이 보였어요. 그는 초청받지 못해서 밖에 서 있었어요. 팬들과 기자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구경꾼처럼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 질투, 그리움이 전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시상식에서 나는 대상을 받았어요. 작가상이 아니라 대상이었어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네요. 사실 저는 5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지만 제 이름으로 하기 시작한 건 이제 1년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냐고, 복수가 목적이었냐고. 솔직히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제일 좋은 복수는 제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겁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뮤즈도 아닌 작가 윤민주로요.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애프터 파티가 열렸어요. 호텔 루프탑이었는데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데 아래 거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윤과 그의 가족이 싸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확히는 도윤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를 감지 않은 채로 서로를 밀치면서 다투고 있었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 내 탓이야. 돈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위에서는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래에서는 그들이 파둥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평행선 같았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때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내가 서 있는 이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아주 잠깐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그때 너를 안 버렸다면, 그때 네가 누군지 물어봤다면, 그때 조금만 더 널 존중했다면. 하지만 인생의 그때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가 5년 전에 선택한 건 나를 버리는 거였고 나는 1년 전에 선택한 건 나를 되찾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잔을 들어 내 사람들에게 건배했어요. 내 편집팀, 내 배우들, 나를 믿어준 투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기다려준 우리 아버지에게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 겁니다. 그 말을 속삭이고 샴페인을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승리의 맛이었죠. 창밖을 다시 봤을 때 도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겠죠. 그가 내게 했던 말처럼 추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나는 3편의 드라마를 더 만들었고 전부 성공했어요. 해외 진출도 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었고 칸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어요. 어느 날 후배 작가가 물었어요. 선배님, 혹시 장도윤 PD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찾아보지 않았어.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아예 업계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구나. 사실 알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가끔 보고를 해줬거든요. 도윤은 지방의 작은 제작사에서 막내 조연출로 일하다가 그것마저 그만뒀다고 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요. 한 번은 그의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거였는데 윤민주 작가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클릭하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나는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SF 장르였어요. 평행 우주를 오가는 이 여자의 이야기. 제목은 나를 선택하는 세계였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사무실 문패가 반짝였어요. 윤민주 스튜디오. 내가 만든 내 이름의 공간이었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